대하 역사소설 태종 이방원 이정근저. 조선을 한반도에 묶어라. 조선군을 약화시키려는 명나라의 압박 외교. 도평 의사사를 접수한 정도전은 훨훨 날아가는데 혁명의 1등 공신 이방원은 울분을 사기며 추동에 집거하고 있었다. 하륜이 전해준 대학 연의를 읽어도 깨우침은 있었지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다.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는 장인 민재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이질환과 작은 아버지 이화가 가끔 들러 위로의 말을 남겼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랑방은 썰렁했다. 훗날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게 된 넷째 형 이방간이 박포를 데리고 찾아와 아버지와 정도전을 성토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위로는 위로이고 성토는 성토일 뿐 대책이 없었다. 선주교의 거사를 주도했던 조영무는 끊임없이 추동을 맴돌았다. 사저에 집거하며 울분을 사기는 이방원. 해바라기는 해를 쫓는다던가. 추동 이방원의 사랑채 문지방을 번질나게 드나들던 발길들이 정도전의 사랑채로 향했다. 권력은 잡는 순간부터 부패한다던가. 권력을 쫓는 발길이 세자전으로 쏠렸다. 쏠리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세자 방석이 문제를 일으켰다. 나의 거처가 낮고 좁으니 어찌 더위를 견딜 수 있느냐. 방석의 말이었지만 현비강 씨의 뜻이었다. 도평 의사사에서 임금의 제가 없이 세자전의 양청을 지으라는 명이 선공감에 내려왔다. 양청은 여름별장이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일 무렵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성계는 대노했다. 민심이 흉흉하고 임금인 자신도 양청이 없는데 세자가 무슨 양청이냐는 것이다. 즉시 공사가 중단되었고 선공감은 징계를 받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내사내시들이 세자를 감싸고 문제를 일으켰다. 말썽을 부린 세자빈 현빈 유씨를 내치고 내사 이만을 처형했다. 또한 탁발승들이 이성계의 수결이 있는 발언문을 들고 다니며 사대부들과 백성들을 현혹하여 거금을 갈취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반영 명세력 척결 차원에서 왕씨를 탄압하여 씨를 말렸다. 저항하는 고려 유신들에게 강원양 면작전을 구사했다. 조정의 문을 열어놓고 회유하여 조선에 참여한 선비도 있었으나 완강히 저항하며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선비도 많았다. 두문동 사건이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양천도 문제를 일단락 지은 이성계는 편할 날이 없었다. 명나라 문제가 가슴을 옥죄어왔다. 흠치내사 황제의 명을 받든 조선인 황영기가 조선의 국왕을 협박하는 조서를 가지고 온 일에 대명관계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입으로는 신하라 일컬으며 들어와 조공한다 하면서도 매양 말을 가져올 때마다 말 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들여 보게 하니 말은 모두 느리고 또한 모두 너무 타서 필요한 것들이니 업신여기는 것이다. 또한 국호를 고치는 일을 그대가 원하는 대로 조선으로 허용하였는 바 사자가 이미 돌아간 후에는 오래도록 소식이 없으니 업신여기는 것이다. 태조실록. 명나라의 트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부랴부랴 중추원학사 남제를 금능에 파견하여 해명했으나 명나라는 강경했다. 1년 3사마저 거절하고 부르면 들어오라는 것이다. 3사란 중국을 사대하는 조선은 새해가 되면 황제에게 하례를 올리는 하정사, 황제의 생일을 경하하는 성절사, 황태자의 생신을 축하하는 천추사가 관례였다. 급기야 성절사 김입겸이 요동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는가 하면 먼저 떠난 사은사 이염이 황제에게 매질당하여 초죽음이 되어 돌아오는 사태까지 발전하였다. 명나라는 조선 길들이기에 나섰고 조선은 전전긍긍했다. 영마를 내주지 않아 매맞은 몸으로 요동에서부터 걸어온 이염의 모습은 약소국 외교사절에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이에 조선 조정은 몸을 낮췄다. 황태자를 잃고 손자를 황태손으로 책봉한 주원장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중추원 학사 이직을 파견하여 예전대로 조공을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거절당했다. 행패에 가까운 명나라의 태도는 저급한 트집인 것 같았지만 핵심은 정도전의 요동정벌론이었다. 당시 명나라는 정치적인 변혁을 겪고 있었다. 원나라를 북쪽 변방으로 몰아붙였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년 이상 지속된 통일전쟁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 피로에 젖게 했다. 황태자가 사망하고 황태손이 책봉되었지만 금능이 요동쳤다. 연경 북경의 야심만만한 주원장의 아들 연왕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완강하게 저항하는 원나라 잔존 세력을 맞아 북방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조선이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명나라는 허리를 찔리는 형국이었다. 원나라와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명나라는 원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요동을 일시적으로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선군은 결국 격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북방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명나라는 두 개의 전선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한쪽 전선의 전황이 다른 쪽 전선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준비된 조선군이 요동을 점령했을 때 원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방전선이 균열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전략가들이 피하고 싶은 그림이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 하에서 조선의 요동 정벌로는 좋은 빌미가 되었다. 명나라는 차제에 조선을 한반도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 강력한 외교 공세로 부전이굴을 택한 것이다. 부전이굴은 손자가 그의 병서 모공편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설파한 병법이다. 명나라 병부는 조선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고려 말 최영군과 이성계군으로 양분되기 시작한 군은 조선 개국과 함께 사병으로 분화되면서 조직적인 전투력은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군의 기동력은 무섭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군의 기병은 두려운 존재였다. 중국의 외교 공세는 명료했다. 말일만 마리를 바칠 것. 명나라 해안에서 해적지를 한 자들을 잡아 압송할 것. 임무를 수행하러 들어오는 자는 조선의 실력자나 왕의 아들일 것 등이었다. 해적은 덤으로 붙어온 것이고 핵심은 말과 실력자였다.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전략물자다. 현대 전투력으로 말하면 전차나 장갑차 이상의 기동력의 상징이다. 숫자도 만만치 않다. 말 1만 마리를 현대전으로 해석하면 일시에 1만 대의 장갑차를 빼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명나라의 요구는 조공도 아니고 상거래도 아닌 묘한 명분을 붙여 조선군 기병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숨어 있었다. 실력자는 요동정벌론의 진원지 정도전을 지칭하고 있다. 초강대국이 어떤 나라를 들어 악의 축이라고 선언하듯이 명나라 조정에서는 이미 정도전을 화의 근원이라고 규정해 놓은 바 있다. 사신으로 아들을 요구한 것도 조선 국왕 이성계를 심정적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이다. 아버지의 눈물. 아들아,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를 아느냐? 명나라 중압감에 시달리던 태조 이성계는 결국 몸이 병나 눕고 말았다. 깜짝 놀란 왕실은 도당 도평 의사사에 명하여 왕이 피접할 곳을 물색하여 보고하라 명했다. 불일사가 청거되었다. 이성계는 마땅하지 않다고 물리쳤다. 다급한 도당은 선운관 관원에게 어디가 길지인지 알아서 보고하라 명했다. 현비 강씨는 자신이 5층 석탑을 시주한 연복사에서 휴양할 것을 권했다. 현비가 석탑을 시주할 때 회암사에 있는 무학대사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법회를 열어주었던 곳이다. 현비 강씨는 연복사에 쏟아 부은 자신의 치성 덕분에 아들 방석이 여러 형들을 제치고 세자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한없이 작아지는 조선국왕 이성계. 이성계는 경천사를 택했다. 경천사는 처음이 아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찾는 곳이다. 개경 시내에 있는 연복사보다도 깊은 산속에 있는 경천사가 마음에 끌렸다. 부소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천사를 찾으면 심란하던 마음이 평온을 되찾았다. 적송에 둘러싸인 경천사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졸졸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시름을 잊었다. 경천사 경내를 산책하던 이성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결단을 미루어 둘 사안도 아니었다. 대웅전 앞들에 있는 10층 석탑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옛 조상들은 이렇게 우람한 돌덩이도 갈고 다듬어서 훌륭한 석탑을 만들었는데 나는 명나라를 갈고 다듬을 수 없나? 답은 없었다. 이성계에게 있어서 명나라는 넘을 수 없는 태산이었다. 요동을 정벌하고 여진족을 쳐부수며 지리산에 침투한 왜구를 소탕하던 장수는 한낱 반도의 무장이었을 뿐 현재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조선을 다스리는 권지국사일 뿐이었다. 이성계는 고민에 쌓였다. 맏아들 이방우는 이미 사망하였고 정도전은 내줄 수 없었다. 요동정벌을 주장한 정도전은 명나라 조정에서 동의화원으로 점 찍어놓고 있어 금능에 들어가면 처형되거나 구금될 수 있었다. 동의화원 동쪽 오랑캐의 화의 근원. 또 하나 이성계가 정도전 파견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정도전 없는 혁명과업 수행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제가 있는 금능을 방문하여 실타래처럼 꼬인 명나라와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로 방언이 딱인데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방언의 신부는 명나라가 요구한 조선 국왕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명나라를 방문하여 사신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성계는 혁명 1등 공신을 홀대하고 있는 현실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형들을 제쳐두고 막내 방석을 세자로 삼은 자신의 과오를 표현은 안 하지만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다. 경천사에서 휴식을 끝내고 돌아온 이성계가 방언을 불렀다. 명나라 황제가 만일 묻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아니면 대답할 사람이 없다. 명나라를 다녀와 달라는 얘기다. 이성계와 이방원은 사적으로 부자지간이고 공적으로 군신관계지만 이것은 군신관계에서 왕이 신하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지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조심스러운 의사타진인 것 같지만 임금이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명이 될 수도 있다. 정에 약한 이방원. 종묘와 사직의 크나큰 일을 위해서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이방원이 부자지간의 정으로 화답했다. 군왕의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핏줄, 즉 종묘를 위해서 나서겠다는 뜻이다. 명나라를 방문하는 자신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추동에 칩거하고 있었지만 명나라와 조선과의 긴장관계를 모르는 이방원이 아니었다.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없이 갔다가 올 수 있겠는가? 이성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왕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진실로 뜨거운 눈물이었다. 애비로서 다하지 못한 죄책감과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기력한 회 안에서 흘러내리는 가슴 뜨거운 눈물이었다. 나직이 말하는 이성계의 목소리에는 끈끈한 핏줄의 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 정 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25 어린 나이에 혁명에 뛰어들게 한 아들. 그 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홀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착잡한 심정이 녹아 있었다. 이러한 순간도 잠시 조정 신하들이 모두 정한군이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는 명나라 사신길에 왕자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는 신하는 없었다. 정한군이 만리 먼 길을 떠나는데 어찌 우리들이 여기에서 베개를 베고 눕겠습니까? 남제가 나섰다. 이방원을 수행하여 스스로 따라가기를 청하였다. 명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사신은 물론 수행원도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방원을 위하여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남제는 훗날 태종조에서 우의정과 영의정을 지냈다. 남제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웠으나 포상을 피하여 산으로 은거했다가 끌려오듯이 내려와 1등 공신에 책록된 강직한 선비다. 한마디로 벼슬이 싫어 도망갔다 잡혀와 타의에 의해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산술에 능하여 남산이라 불리만큼 계산이 빨랐던 인물이다. 승리감을 안겨주고 실리를 취하라. 명나라 사신단이 결정되었다. 정한공 이방원과 지중추원사 조반 그리고 수행을 자청한 남제였다. 사신단에 이방원이 포함된 것은 이성계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다. 부전이굴 싸우지 않고 굴복시킨다는 손자병법 전법으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명나라의 무전 1승으로 응수한 것이다. 굴종을 요구하는 명나라에 왕자를 보내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는 승리감을 안겨주고 실리를 얻자는 것이다. 싸움 없이 승점을 따자는 것이다. 이러한 지략은 이성계의 발상이 아니라 이성계를 움직이는 책사의 전략일런지 모른다. 이성계가 노리는 실리는 권지국사 꼬리표를 떼는 것이었다. 당시 명나라는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변방을 다스리는 권지국사 취급이었다. 이것이 이성계의 치욕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훗날 이성계는 조선 반도를 담을 그릇이었지만 이방원은 대륙을 담을 그릇이었다고 회자되었다. 위화도에서 회군할 무렵 이방원에게 이성계와 같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병권이 쥐어졌다면 말머리를 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북으로 향하여 요동을 정벌할 배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다. 명나라로 떠나는 날 추동 이방원의 저택에 배웅하는 사람들이 운집했다. 밝은 모습만은 아니었다. 장인 민재는 근심 어린 눈으로 방언을 바라보았다.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추동을 감싸고 있었다. 이방원을 따르던 조영규와 조영무는 눈물을 흘렸다. 다녀오리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부인 민씨가 눈물을 글썽였다. 방언이 어떠한 길을 떠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생의 마지막 작별일 수도 있었다. 그의 뱃속에는 태아가 자라고 있었다. 실로 오랜만에 회임한 아기였다. 17 새색시가 15 신랑을 맞아 12년 만에 임신한 아기였다. 이렇게 귀한 아기가 유복자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권력은 칼끝에서 나온다. 왕자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는 명나라.
개경은 송악을 주산으로 하고 용수산을 안산으로 한 아담한 도읍지다. 좌청룡 부흥산과 우백호 오공산을 감싸 안고 용수산을 바라보며 오천과 백천을 얻었으니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장풍덕수형 천하의 명당이다. 장풍덕수란 바람을 잘 갈무리하여 물을 얻는다는 뜻이다. 까마귀가 알을 낳으면 검정색일까? 하얀색일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으니 경하해야 할 일일까? 조종을 울려야 할까? 고려를 뒤엎은 새 왕조가 웅비를 준비하고 있으니 명당일까? 흉당일까? 아무튼 또 하나의 왕조를 낳았으니 생산성은 높다. 개경의 동대문은 숭인문이다. 한양과 삼남 지방으로 연결되어 일본으로 통하는 문이다. 개경의 서대문은 선의문이다. 평양과 의주를 거쳐 대륙으로 통하는 문이다. 회의만 아내와 작별하고 대궐에서 임금에게 예를 갖춘 사신 일행은 선의문에 잠시 멈추어 섰다. 대궐에서 배웅 나온 환송객을 돌려보내야 할 지점이다. 개경은 북으로 송악과 남으로 용수산을 축으로 궁성과 황성 그리고 내성과 외성으로 겹겹이 쌓인 요새이다. 선의문은 외성의 성문이다. 선의문을 지나면 개경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궁성이 눈에 들어왔다. 임금이 있는 곳이다. 궁성을 바라보며 목례를 올린 방언은 고개를 들었다. 잘 있거라 송악산아 다시 보마 숭산아. 송악산이 시야에 들어왔다. 신령한 산이라 하여 개경인들이 숭상하는 송악산은 방언에게 고향과도 같은 산이다. 개경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라서 혼인하고 청혼의 꿈을 펼치던 곳이다. 그러한 송악산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꼭 다시 볼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또 하나 이방원을 짓누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니 암살음모였다. 고려 패망에 분노한 고려의 유민들이 사신단 여정의 길목에서 방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였다. 방언은 추동에 칩거하면서도 사설정보팀은 가동하고 있었다. 사설정보팀에 접수된 첩보에 의하면 정몽주를 격살한 방언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다. 돌아오면 아기가 태어나 있겠지? 사내 녀석일까? 계집아이일까? 개경에서 금능까지 8천리 길. 왕복 1만 6천리 길. 다녀오는데 장장 6개월이 걸리는 머나먼 길이다.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 정사와 부사, 서장관 등 관리들은 견마자비가 이끄는 말을 타고 가지만 마부는 걸었다. 걷는 속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다. 병난도에서 나룻배를 타고 예성강을 건넌 사신 일행은 평양을 거쳐 의주관에서 묵었다. 의주 목사의 대접이 융숭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신단 일행에 왕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지방 관리가 알아서 길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의주 목사의 환송을 받으며 압록강을 건넜다. 6년 전 이색을 수행하여 서장관으로 난생 처음 국경을 넘을 때와 같은 설렘은 없었다. 하지만 유유히 흐르는 압록강 푸른 물을 보며 압록빛 저 강물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지? 라는 조바심은 가시지 않았다. 압록강은 물빛이 오리의 머리 색깔을 닮았다 하여 압록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명나라 방문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긍지도 있었다. 그때는 고려가 독립국임을 포기하고 감국, 신탁 통치를 요청하러 가는 고려의 사신이었고 오늘날에는 신생국 조선의 사신단을 이끌고 가는 정사가 되어 명나라를 방문하는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감상도 잠시 자신의 임무가 조공국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사신으로 명나라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상기했을 때 조국이 왜소해 보였고 자신이 처량해 보였다. 그것은 약소국 외교 사절에 비통한 감정이었다. 머리를 조아리지만 비굴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 성문을 열고 마중 나온 요동성주 놀라운 변화였다. 요동에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요동도사가 성문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다. 너무나 뜻밖이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사신의 입국을 거절하던 요동성주였다. 조선국 사신을 황제가 매질하여 보내던 명나라였다. 이러한 명나라의 태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였다. 명나라 예부에서는 조선 사신단의 명단을 받아보고 자신들이 의도한 바대로 조선이 굴종했다고 받아들였다. 조선 국왕의 아들 이방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신의 임무는 중요하지 않았다. 임무 그 자체는 요식행위일 수 있었다. 누가 오느냐가 관건이었다. 명나라 조정은 이성계 이후에 조선을 면밀히 분석해 놓고 있었다. 조선이 나이 어린 방석을 세자 책봉해 놓고 있었지만 즉위까지는 머나먼 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실력자 정도전이 부상하고 있지만 세자 방석이 무너지면 와해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기반이라는 진단을 내려놓고 있었다.
정도전이 병권을 쥐고 있었지만 군권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군권 없는 병권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마오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처음 말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중국인들의 의식세계에서 권력은 칼끝에서 나온다는 믿음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 중국의 역사가 그렇다. 지금은 수면 아래서 몸을 낮추고 있지만 혁명의 1등 공신 이방원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정치란 과거를 오늘에 평가하여 내일을 치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방원이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위하여 입국했으니 이성계 이후에 조선을 소나귀에 넣는 셈이었다. 요동도사가 마련해준 객사에서 노독을 풀었다. 지난번 사신길에서 뒷골목 허름한 여관에서 묵었을 때와는 격이 달랐다. 요동도사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금능을 향하여 떠나려는데 요동도사가 귀옛말로 속삭였다. 연경에 있는 연왕께서 들려가시라는 분부입니다. 연왕의 초대였지만 명이었다. 연왕이 누구인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연경 북경을 분봉받아 통치하고 있는 왕이지 않은가. 황태자로 책봉된 큰형이 죽고 조카가 황태손에 책봉되었지만 변혁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잠룡이었다. 훗날 정난의 변을 일으켜 조카 윤문을 불태워 죽이고 황제에 오른 영락제이다. 암살 음모자들과 조우하다. 사신 일행이 지나는 길목을 노려라. 요동에서 황제가 있는 금능이 직선 코스라면 연경은 우회 코스다. 갈 길이 바쁜 사신 일행은 단 하루가 아쉬웠지만 그런 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연왕의 초대를 무시한다는 것은 천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방원은 연왕의 부름을 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명나라의 막강한 실력자 연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생각했다. 찬스 포착의 귀재 이방원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명나라의 실력자 연왕의 눈도장을 받아둔다는 것은 조선을 압박하는 명나라의 우군을 심어두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다. 요동을 떠나 심양을 지날 때 비로소 이 땅이 전쟁을 치르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백성들은 20년 이상 지속된 전쟁에 지쳐 있었다. 전쟁 피로가 역력했다. 수시로 발동되는 총동원령의 실증을 내고 있는 모습이 확연했다. 전쟁은 백성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는 달랐다.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가득 실은 수레와 이동하는 장졸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원나라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명나라는 전력을 북방전선에 집중하고 있었다. 고려촌에서 생긴 일. 사신 일행은 남행을 계속했다. 산해관을 지나고 청룡하를 건너 풍륜성을 통과하니 낯익은 집들이 나타났다. 초가집이었다. 고려보라는 중국 속의 고려촌이었다. 고구려 패망 이후 조국에서 끌려온 유민들이 만국의 한을 달래며 집단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고국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중국인들과 달리 흰옷에 벼농사 지으며 우리네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촌락의 고려인들이 쌀밥과 김치를 내왔다. 막걸리도 곁들였다. 오랜만에 쌀밥과 된장국을 먹었다. 조국의 향수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같은 민족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저녁 무렵 손님이 찾아왔다. 정사방언을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다. 고려촌의 학사라고 했다. 체격이 우람한 젊은이를 대동하고 찾아왔다. 젊은이가 포함되어 있어 수행원들은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고국에서 출발하기 전 암살 음모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네가 선물 꾸러미를 풀었다. 떡이었다. 이곳의 수수는 찰지지 않아 떡을 해도 맛이 없지요. 그래서 고국에서 종자를 들여와 수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우리네 수수떡 맛을 보면 좋아한답니다. 파트로 모양을 낸 경단이었다. 한 입 맛을 보았다. 찰진 맛이 예전 함흥에서 먹어보았던 고향의 맛이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고국의 지체 높으신 분을 뵙게 되어 광영입니다. 이르다 말씀입니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중한 예의에 방언도 중후한 범절로 답했다. 그렇지만 지체 높으신 분이라 하니 몸 둘 바를 몰랐다. 임금의 아들이라 하지만 아무런 직책을 갖지 못하고 추동사저에서 칩거하고 있지 않은가. 사신이라 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이 황제에게 용서를 빌러가는 신세가 아닌가.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우리말과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훈장 선생님이시군요. 고려촌의 아이들에게 한문과 우리말을 가르치는 훈장이었다. 환갑을 넘긴 듯한 나이에 하얀 턱수염이 풍채를 갖추고 있었다.
훈장 냄새가 물씬 풍겼다. 선생님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이 늙은이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에게 우리말을 배웠기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지요.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나으리로부터 과찬의 말씀을 들으니 송구스러워 민망할 따름입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 무슨 말인가 할 듯 말 듯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원도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다. 이른 아침 연경을 향하여 출발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찾아온 손님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었다. 황공한 말씀이오나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어서 말씀해 보시구려. 답답했다. 성격이 급한 방원이 방방 뛸 일이었다. 이러한 방원의 조급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꿈을 대던 노인네가 우물쭈물하더니만 입을 열었다. 예, 칠보가 어서 나으리께 절을 올려라. 노인네를 따라왔던 젊은이가 방원 앞에 넙죽 엎드렸다. 절하는 품새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았다. 기골이 장대한 무골풍의 젊은이였다. 방원은 뜻밖의 절을 받느라 당황스러웠다. 실은 사신 일행이 우리 고려촌에서 묻고 연경으로 가는 길목 파리보 다리 위에서 나으리를 도모하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젊은이지요. 노인네가 조금 전 방원 앞에 절을 올린 젊은이를 가리켰다. 젊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방원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하마터면 파리에서 파리 목숨이 될 뻔하지 않았는가. 동포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니 경계가 느슨해질 지점이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한 젊은이들을 이 늙은이가 말렸습니다. 너희들이 방원이를 죽인다고 선주교에서 죽은 정몽주가 살아오지 않지 않느냐고 설득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국 땅에서 우리끼리 죽고 죽이는 일은 민족의 추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휴, 방원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고국에서 출발하기 전 암살음모가 있다는 사설정보팀의 보고를 받았을 때 설마 했었다. 운명은 제천이라 생각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명나라 땅을 밟으면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한 음모 세력과 이렇게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의 말씀을 올리고 나니 후련합니다. 잠시라도 흉측한 생각을 했던 무지랭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그러한 생각을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나으리를 용서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노인네가 젊은이 손을 잡고 방원 앞에 엎드렸다. 목에 힘을 주고 절을 받아야 할 신분 차이지만 가벼운 맞절로 화답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이곳이 중국 땅이 아니고 조선 땅이라면 당장 목을 날릴 망발이었지만 여기는 중국 땅이지 않은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수떡을 담았던 함지박이 나가고 찻잔이 들어왔다. 중국 본토의 홍차가 아니라 고국의 녹차였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셔보는 녹차였다. 은은한 다양에 잠시 취했다. 차를 마시는 동안 격앙되었던 서로의 감정이 평온을 되찾았다. 지게문 밖에서 별빛이 졸고 있다. 밤은 깊어갔다. 정몽주가 살아있었다면 정도전의 독주를 견제했을 것이다. 포운의 덕망은 계속 이어졌어야 했는데 나으리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조국의 정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다.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방언의 정곡을 찔렀다. 답변하기 껄끄러운 질문이었다. 이국 땅에서 청문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정몽주를 왜 죽였느냐고 힐난하는 물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영린이다. 군주는 자신의 과오를 자기 스스로에게는 인정하면서도 신하가 추궁하면 용의 비늘이 거꾸로 서는 것이다. 하지만 방원이 군주가 아니었기에 비늘이 거꾸로 서지는 않았다. 질문하는 노인네 역시 방원에게 거꾸로 설 비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무엄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방원은 뜨끔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이곳이 치외법권 이국 땅이 아니고 조선이라면 괘씸죄를 걸어 즉시 하옥할 발칙한 망동이었다. 그렇지만 여기는 조선의 법률이 통하지 않는 중국 땅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물러설 방언이 아니었다. 인간사 만수산 드렁칙처럼 얽혀 사는 게 인간입니다. 고고하게 사시려고 먼 길 떠나신 게지요. 역시 방언다운 여유로운 답변이었다. 하여가로 회유하자 단심가로 응수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잠시 회상에 잠겼다. 환갑을 넘긴 노인을 상대하면서 27세 청년이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방언 자신도 놀라웠다. 하하, 역시 나으리다운 답변이십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려 심기에 불편을 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고구려의 혼을 모르는 부끄러운 후손. 제 나라 세워 당나라와 겨룬 이정기. 지게문 사이로 달빛이 흐른다. 밤하늘에 별들도 졸고 있는 야심한 밤. 오랜만에 고국의 손님을 맞이한 학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노인네를 맞아 곤혹을 치렀지만 방언도 싫지만은 않았다. 송곳처럼 날카로웠지만 대화가 통하는 노인이었다. 당서를 읽어보셨는지요? 당서는 당나라 건국에서 패망까지 290년을 기록한 역사책이다. 방언도 읽어본 기억이 있는 책이었다. 선비는 당서는 물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기본적으로 읽는 역사책이다. 당서는 구당서와 신당서가 있다. 구당서는 중국의 정사라는 것에 이의가 없었지만 신당서는 송대에 고쳐지었기 때문에 조선 선비들은 신당서의 신뢰도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책이었다. 읽어봤습니다만 학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지 알 수 없어 말끝을 흐렸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정기가 제나라를 세워 당나라와 당당히 겨뤘다고 구당서 이정기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이 달려 4대 55년 만에 망하고 말았지만 중국 땅에서 독립국을 유지했던 고구려 유민 이정기를 고국에서 몰라주니 안타깝습니다. 중국 땅에 독립국을 세운 이정기를 아시나요? 놀라운 발견이었다. 치롱이 할거하던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 이정기가 당나라와 당당히 겨뤄 중국 땅에 제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다. 유학을 공부했고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선비라고 자부하던 자신이 이정기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이정기가 산둥성과 허난성에 세운 제나라는 신라보다 더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국호와 연호를 스스로 정해 독립국임을 천명했으니까요. 신라는 천령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었지만 제나라는 통일 신라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며 당나라와 당당히 겨뤘습니다. 노인네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학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고 있었다. 그때 신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나라가 천령 이북에 대한 영고권을 주장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정기 장군이 고구려 장졸 출신과 유민들로 구성된 정예군 2만 명을 이끌고 산동성에 상륙했을 때 이곳 고구려 유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북방 지린성의 근거지를 마련한 대조영보다도 당나라의 수도를 공략하려는 장군에게 고구려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컸지요.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이 풀릴 것이라는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금가락지 은비녀 다 팔아서 군자금을 마련해 주었지요. 유민들의 성원을 한몸에 받은 이정기 장군은 이곳 유민들을 규합하여 대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저희 윗대 할아버지도 자발적으로 군사가 되었지요. 그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정기 장군의 휘하에 들어갔지요. 장안으로 가는 길목 조주와 서주 등 15개 주를 평정했습니다. 하북과 안희성도 물론이고요. 15개 주라면 조선반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땅덩어리이지요. 고구려를 패망시킨 당나라를 괴멸시키기 위하여 당나라 목줄인 대우나 영제거를 소나기에 넣고 낙양과 장안을 공략하다가 49세의 나이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고구려의 영웅이지요. 중원을 호령하다 49세에 죽은 고구려의 영웅. 고구려의 영웅이라는 노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방언은 모굴대에서 더운 김이 솟구쳐 올라왔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의 파도가 밀려왔다. 중원을 호령하던 이정기 장군의 환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말발굽 소리와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온 바람에 호롱불이 살랑거린다. 꺼질 듯이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았다.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줄만 알았던 고구려의 혼이 여기 이곳에 살아있다니 경이로웠다. 잊혀진 제국 고구려가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다니 놀라웠다. 밤 공기를 가르는 바람이 시원하다. 고선지는 당나라 휘하의 장수가 되었지만 제나라를 세운 이정기는 독립국을 경영했습니다. 나으리와 내가 앉아있는 이 땅에 나라를 세워 당나라와 당당히 겨뤘던 이정기를 모른다면 후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랬다. 통일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의 선비들은 4대국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당서에 기록된 고구려 유민들을 애써 외면했다. 당서만이 아니다. 자치통감과 책부원구 그리고 문헌통고에도 기록되어 있다. 야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의 정사당서에 기록된 이정기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론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거론 자체를 스스로 금기시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도 마찬가지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도 그랬고 500년 조선시대 선비들도 그랬다.
공자 맹자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학문을 창조한 훌륭한 학자들은 많았지만 중국 역사 속에 기록된 고구려인을 끄집어내지 않았다. 그것은 사대하는 나라의 선비로서 사대국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황제에게 불경한다는 정서였다. 이것이 바로 사대주의의 한계다. 조선시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았지만 이정기를 담론화한 학자는 없었다. 몰랐는지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우리 역사에서 이정기를 최초로 거론한 인물이 육당 최남선이다. 그것도 이정기는 북진화에서 만주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조선이 패망한 이후다. 중국이 동북 공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잠식하는 오늘날에도 고구려와 고려를 계승했다는 집단도 함구무언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 정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을 되살려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부끄러운 후손들이다. 당나라가 제 나라를 멸망시킬 때 천여 명을 학살했다고 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를 말린 것이지요. 똘똘 뭉치는 고구려 유민들의 결집력을 두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뭉쳐 살고 있습니다. 조국이 중국 속의 고구려 유민을 외면해도 우리는 고구려의 혼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학사의 잔잔한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다.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울림이 있었다. 학사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절규가 흐르고 있었다. 방언은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고 학사의 말이 방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충격이었다. 학사가 돌아간 이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600년 전 죽음과 함께 역사에 묻힌 인물 이정기가 환생하여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반도에 갇혀 아귀다툼 하지 말고 대륙을 보아라고 꾸짖는 것만 같았다. 명나라 사신 성공. 외교 난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이방원. 하얗게 밤을 새운 방원은 고려촌에서 따뜻한 환송을 받고 갈 길을 재촉했다. 연교보와 파리보를 지나 드디어 연경 북경에 입성했다. 압록강에서 2030리 39일 만이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다. 방원으로서는 처음 밟아보는 연경 땅이었다. 연경에서 연왕을 아련했다.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왔다. 시위하는 군사도 물리치고 독대했다. 사신이지만 조선의 왕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다. 방원의 눈에 비친 연왕은 첫눈에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사눈을 닮은 눈동자에서 광채가 빛났다. 두툼한 입술에 야망을 품고 있었다. 연왕 역시 이방원이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읽었다. 지금은 나이 어린 막내 동생에게 세자의 자리를 내주고 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 것이다. 훗날 이방원은 동생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고 연왕은 조카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묘호도 똑같이 태종이다. 때를 기다리는 잠룡들 서로를 알아보다. 태종으로 등극한 이방원에게 이때의 만남이 큰 자산이 되었다. 이방원이 연왕을 황제로 처음 만났다면 과감한 대명 외교를 펼치지 못했을 것이다. 관계란 첫 만남이 중요하다.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났느냐가 관건이다. 스승과 제자로 만났으면 제자가 교수가 되어도 스승은 선생님이다. 하위와 상위가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하위가 상위가 되어도 그 관계의 저변에는 첫 만남의 흔적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좋은 첫 만남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위가 동등 내지 상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첫 만남의 연속선상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관계의 모순이다. 연경에서 연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사신 일행은 연경을 떠나 남행을 계속했다. 연경에서 보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하여 젠걸음으로 남행을 계속할 무렵 한때의 군마 무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길을 비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왕의 행차이니 길을 비키라는 것이다. 연왕이 아버지 주원장의 부름을 받고 금능으로 가는 길이었다. 중국인들은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길을 터주었다. 방원을 비롯한 사신 일행도 말에서 내려 길섭해 몸을 세웠다. 지나던 연왕이 방원을 비롯한 조선 사신을 알아보고 타고 가던 수레를 멈추고 휘장을 걷었다. 조선 사신 방원을 알아본 연왕이 중국말로 말했다. 급한 일이 있어 금능에 가는 길이니 천천히 뒤따라 오라는 것이었다. 유하를 건넜다. 유하는 요수 또는 대요수라고 부르기도 하거니와 구려하라고도 불린다. 고구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름이다. 유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 지방이라 부른다. 유하를 건너면 진정한 의미의 중국 땅에 들어가고 장성권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유하를 지나 발착수를 지날 때는 당태종 이세민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구려를 정벌하려다 국력을 소모하여 패망의 길로 들어선 수나라를 멸하고 대륙을 평정하던 당태종은 고구려를 주머니 속의 작은 물건으로 생각했다. 당태종은 17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계절을 잘못 선택했다. 요동 벌판의 혹독한 추위는 당나라군에게 크나큰 재앙이었다. 포차와 당차를 동원하여 안시성을 공략했지만 양만춘에게 패하여 눈을 잃고 패주하는 신세가 되었다. 당시 당나라군이 퇴각한 경로는 유하 하구 쪽이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진흙 땅이 해동과 함께 늪지대로 변하는 지역이다. 군사는 물론 군마와 군수물자를 가득 실은 수레도 삼켜버리는 무서운 지역이다. 조상님이여, 나 이세민을 가엾게 봐주소서. 내가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을 타고 진흙구덩이에 빠지니 만민을 통치하는 조정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말을 아무리 때려도 진흙구덩이에 빠져나갈 수 없으니 내 황제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너무나 상심하여 두 눈에 눈물이 흐르니 나 당나라 왕 이세민을 구해주소서. 서린 귀과해 정동백 포기. 이 험난한 길을 택하여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 연개소문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여 도망갈 길조차도 선택하기가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연개소문에게 패배한 이세민은 몰락하여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 측천무후의 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륙의 황제 이세민으로 하여금 피눈물이 나게 했던 연개소문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위대해 보였다. 그러한 기상을 이어받은 후예가 명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러 가는 자신이 참담했다. 융숭한 대접으로 조선 사신을 어리둥절하게 한 명나라 조정. 금능에 도착하여 황제를 아련하니 흡족한 마음으로 따뜻이 맞이해 주었다. 조정의 대신들도 조선의 왕자가 왔다고 융숭히 대접해 주었다. 황제 주원장은 이방원을 여러 차례 만나 주었다. 외교 관례상 보기 드문 이례적인 대우였다. 명나라가 아들을 보낸 이성계를 신뢰하고 이방원을 신임한다는 메시지였다. 이방원의 명나라 방문은 대성공이었다. 요동정벌론을 주장하는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의구심을 풀어주었다. 1년 3사 외교도 복원하였다.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외교 난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방원은 방문 목적을 성공리에 마쳤다. 방원을 비롯한 사신 일행도 논란 예상 밖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방원의 외교 능력이 탁월해서라기보다도 분위기가 성공을 이끌어내었다. 배를 타고 빠른 길로 귀국하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백기를 이용하여 이 기쁜 소식을 고국에 빨리 알리자고 수행원들이 성화를 냈다.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방원은 뱃길이 두려웠다. 지난번 사신길에 뱃길을 이용하다 배가 뒤집혀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다. 뱃길은 아니 될 말이오. 왔던 길을 되짚어 귀국길에 올랐다. 방문 성과를 임금에게 알리는 사신을 지름길을 통하여 먼저 귀국시키고 느긋한 마음으로 귀국했다. 심양과 요동을 거쳐 압록강을 건넜다. 의주 목사가 환한 모습으로 영접했다. 압록강을 건너갈 때의 노파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찾아볼 수 없었다. 평양을 거쳐 예성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개경에 도착하니 송악산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보마 하고 다짐했던 송악산을 다시 본 것이다. 개경을 떠난 지 5개월 12일 만이다. 감개가 무량했다. 눈에 보이는 산이 신령스러운 산 송악이라는 것을 확인하니 살아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추동 사저에 도착하니 부인 민씨가 아들을 낳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복자가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아이다. 방원은 기뻤다.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다. 이 아이가 훗날 애증이 교차했던 양녕대군 이제다. 표전문 사건. 이성계, 명나라가 나를 어린애로 보느냐? 권력은 바람이런가 권세는 구름이런가? 방원이 계품사가 되어 명나라 방문 외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하자 썰렁하던 추동 방원의 사저에 사람들의 발길이 북적였다. 외교적 성공을 축하하는 자들도 있었고 야인 생활을 위로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위로하는 자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하륜이다. 어두웠던 저녁은 지난 것 같습니다. 허나 여명은 아직 멀었습니다. 새벽을 같이 맞이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둡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가려서 쓰도록 하십시오. 이제 자실을 지난 것 같으니 말입니다. 알듯 모를 듯한 말이다. 방석의 세자 책봉으로 방원이 좌절의 늪을 헤매고 있을 때 7년만 기다리라고 한 하륜이다. 하륜은 정도전과 함께 이색 문화에서 동문수학했지만 잡설에 능하다는 이유로 정통유학파 정도전의 견제를 받아 중한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사람이다.
유배를 당하는가 하면 변방의 수령으로 떠돌던 인물이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다면 이방원에게 하륜이 있었다고 할 만큼 일세를 풍미했던 걸물이다. 정통유학은 물론 도참과 풍수지리, 경제 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하륜의 진면목은 천부적인 참모형이라는 데 있다. 혹자는 이방원이 정도전의 라이벌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라이벌은 하륜이다. 방원은 참모형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나라의 외교포석은 요동정벌론 폐기. 명나라의 압박 외교에서 한숨 돌린 태조 이성계는 내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천도 문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한양천도를 마무리 지었다. 궁궐과 종묘가 완성되자 천도를 결행하고 수고한 정도전에게 잔치를 베풀어 치하했다. 정도전은 한양 궁궐 공사와 병행하여 경제문감을 완성하였다. 경제문감은 재상 중심 정치를 펼치기 위한 정치 조직을 서술한 책으로 조선 경국전, 경국육전과 함께 정도전이 지은 3대 역작 중의 하나이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거로서 재상이 수령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통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고려 왕조에 충성하는 저리파를 모두 무마하지는 못했지만 내치에 자신감을 얻은 태조 이성계는 한양성곽 쌓는 일을 독려하는 한편 국정쇄신교서를 발표했다. 허나 이성계에게 넘지 못할 태산이 있었으니 그것은 명나라 문제였다. 하정사로 명나라를 방문한 대학사 유구와 한성부윤 정신이가 명나라에 억류당한 것이다. 이른바 1차 표전문 사건이 터진 것이다. 억류당한 유구는 명나라 예부의 문책에 표문 작성자가 정도전이라고 순진하게 실토해버렸다. 사신 유구로부터 표문 작성자가 정도전이라는 자백을 받아낸 명나라는 표문에 황제를 모독하는 문구가 있으니 표문을 지은 자를 명나라로 압송하라고 했다. 방원의 명나라 방문 외교로 원상 회복되었던 명나라와의 평화스러운 관계가 불과 1년 만에 깨진 것이다. 조선에서 명나라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표문, 황태자에게 올리는 글을 전문이라 한다. 문제의 황제에게 올린 표문에 경박한 문구가 있으니 그 글을 지은 사람을 압송하라는 것이었다. 명나라의 표적은 요동정벌론을 폐기하지 않고 군사를 조련하고 있는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은 여러 차례 명나라를 방문하여 사신 임무를 수행한 일이 있다. 고려조에서 윤희 이초의 사건이 터졌을 때 명나라를 방문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고 조선 건국 초기에도 하정사로 명나라를 방문하여 주원장을 아련한 일이 있다. 그때라고 요동정벌론이 없었던 때가 아니었건만 순순히 보내주고 나서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한 것이다. 명나라가 정도전 문제를 단일 외교현안으로 부상시켜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한 것은 인물 정도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굴종을 요구한 것이다. 조선의 굴종을 받아내면 요동정벌론은 거론할 필요 없는 외교 문제라는 것이 명나라의 포석이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승리. 깜짝 놀란 조정은 연일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정도전이 명나라를 방문하여 정정당당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도전이 방문하면 돌아올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견의 이면에는 정도전과 이방원의 피를 말리는 암투가 숨어 있었다. 도평의사사를 장악한 정도전 지지 세력에서 만들어낸 대책은 다음과 같다. 표문 작성자는 정탁이고 전문 작성자는 김약항인데 정탁은 풍질로 병을 앓고 있어 명나라를 방문하지 못하니 하늘 같은 황제의 은총을 바란다는 해명문을 가지고 김약항을 보내자는 것이었다. 문제가 된 표문 작성자는 빠지고 전문 작성자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명나라를 방문한 김약항은 유배 후 현지에서 죽었다. 자연사를 가장한 처형이다. 명나라에서 표문 작성자로 지목한 정도전이 방문하였다면 투옥되거나 처형되었을 것이다. 명나라의 압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3개월 후 명나라의 조선국왕의 고명과 조선국 인장을 내려달라는 사명을 띠고 명나라를 방문한 예문춘추관 대학사 정총이 억류당했다. 2차 표전문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유는 계품사가 들고 온 자문에 황제를 모독하는 내용이 있으니 작성자와 교정자를 압송하라는 것이다. 김약항 처벌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으니 정도전을 보내라는 것이다. 전자의 조선국에서 바친 정조의 표문과 전문 속에 경박하고 모멸하는 구절이 있어 글을 지은 사람을 보내라 하였더니 단지 전문을 지은 자만 보내오고 그 표문을 지은 정도전, 정탁은 여태껏 보내오지 않으니 표문을 지은 정도전이 들어와 완취하게 하라. 태조실록. 명나라의 표적은 정도전. 문제의 표문은 성균 대사성 정탁이 지었고 정총과 권근이 교정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억류되어 있는 유구의 실토가 참인지 명나라 예부의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인지 알 수 없다.
명나라의 압박은 일관되게 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정도전이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이성계도 명나라가 나를 어린애로 보느냐? 고 분노했다. 신하들의 입에서 명나라 성토가 이어졌다. 공연한 트집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로 조선을 압박하는 명나라의 대책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권근과 정탁 그리고 노인도를 명나라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죄인 압송 업무를 맡은 판사 이을수가 통사가 되어 권근과 정탁 노인도를 압송하는 형식을 취했다. 우리나라 신하가 우리 신하를 사지로 끌고 가는 꼴이었다. 약소국의 서름이다. 이들을 인솔한 총책임자는 계품사로 임명된 한성윤 하륜이었다. 글을 지은 자가 모두 중국과 달라 어음이 다르고 학문이 해박하지 못하여 표문과 전문의 문자가 어긋나고 틀리게 된 것이요. 어찌 감히 고의로 희롱하고 모멸했겠습니까? 분부하신 대로 표문을 지은 정탁과 교정한 권근, 그리고 교정을 계품한 노인도는 판사 이을수를 시켜서 경사로 압송해 가 폐하의 결재를 청하오나 정도전은 정탁이 지은 표문에 일찍이 지우거나 고치지 않았으므로 이 일에 관계없으며 또 본인은 복창과 각기병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소서. 태조실록. 조선 국왕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 황제 주원장에게 올린 글이다. 굴욕이 절절히 흐른다. 설설 기는 모습이 그려진다. 무릎뼈가 꺾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가슴 아픈 일이다. 선제 공격이 곧 방어, 대전쟁은 피해야.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하륜과 정탁 그리고 앞서 억류했던 유구와 정신이는 귀국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머지는 계속 억류했다. 명나라의 볼모로 붙잡힌 신하는 4명으로 불어났다. 김약항, 정총, 권근, 노안도다. 사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살얼음판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이득분의 집에 피접 나가있던 현비 신덕왕후가 돌아갔다. 국상이다. 온 나라가 초상집이다. 이 소식은 명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신들에게도 알려졌다. 국상을 당한 신하의 입장에서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정총은 상복으로 흰옷을 갈아입었고 권근은 황제가 내려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원장은 대노하여 정총을 귀양 보냈다. 황제가 내려준 붉은 옷을 입지 않고 흰옷을 입었다는 이유였다. 이때 노인도와 김약항도 함께 유배되어 귀양지에서 죽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명나라를 치자는 것이다. 조정에서 경론이 벌어졌다. 선제 공격이 곧 방어다는 주장을 펴는 남은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조준이 첨예하게 맞섰다. 전쟁 불사론을 펴는 매파의 중심에는 정도전이 있었고 전쟁 반대론을 펴는 비둘기파의 배후에는 이방원이 있었다. 파상적인 외교 공세, 전쟁 불사파와 전쟁 반대론자의 숙명적인 대결. 신덕왕후 강씨가 돌아가자 태조 이성계는 서운관제조 권중화를 대동하고 손수 능묘 자리를 보러 다녔다. 전장을 떠돌던 사나이의 아내가 되어 가진 고생하다 이제 왕비로 호강하려던 차에 세상을 떠났으니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다. 전쟁터를 전전하던 청년 장교에게 강씨가 아니었으면 오늘날과 같은 왕이 되었겠느냐며 모든 공을 현비에게 돌렸다. 안암동과 행주 그리고 취연방을 답사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묘역을 조성할 때 물이 솟아나와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낙점한 곳이 정동이다. 현비의 시호는 신덕왕후, 능호는 정능이라 하였다. 장례를 치르고 현비가 즐겨 찾던 연복사에서 불사를 일으키고 경천사를 찾아 불공을 드렸다. 경천사를 찾은 것은 현비의 극락왕생도 빌었지만 명나라에 시달리는 태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성계에게 정도전 남은 심효생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에 나가자고 주청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좌정승 조준이 집에서 병을 앓고 있다가 즉시 가마를 타고 대궐에 나와 극력 반대했다. 본국은 옛날부터 사대의 예를 잃지 않았고 또 새로 개국한 나라로서 명분 없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이해관계로 말하더라도 천조가 당당하여 도모할 만한 틈이 없으니 신은 거사하여야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뜻밖의 변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태조실록. 정승은 몇 말 몇 되를 출납하는 데는 가하지만은 큰일은 더불어 도모할 수는 없소이다. 남은이 반박하고 나섰다. 정승은 조준을 이르는 말이다. 조준은 경제 문제에는 정통하지만 외교와 군사 문제는 문외한이라는 뜻이다.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병권을 손에 쥔 정도전은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한편 태조 이성계를 용산강으로 안내했다.
사수감에서 새로 짓고 있는 병선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현재 모 자동차 회사 서비스 센터가 들어서 있는 부지 주변에 대단히 병선 공작창이 있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군함을 만들어내는 조선소다. 최신의 병선을 시찰한 이성계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정도전을 치하했다. 정도전 데리고 가라 권고했던 양첨식 한 방에 가다. 이 무렵 전쟁을 감지한 양첨식이 조선에 와 있던 명나라 사신 양첨모아와 우우를 비밀리에 만났다. 돌아가는 길에 꼭 정도전을 데리고 가라 권했다. 명나라에서 화의 근원으로 지목한 정도전을 방출하자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도전은 사원부를 동원하여 양첨식을 탄핵했다. 그는 가산을 정몰당하고 섬으로 유배당했다. 명나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태조 이성계는 진화 작업에 나섰다. 정도전을 동북면 도선무찰리사로 변방에 내보냈다. 명나라에 대한 제스처였다. 하지만 명나라는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어왔다. 명나라에 다녀온 천추사 유호가 명나라 예부상서 정기의 글을 가지고 왔다. 계본을 짓고 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회답하게 하면 사신을 환국하게 할 것이다. 금으로는 조공을 3년마다 한 번씩 보내고 또한 주본과 계본을 반드시 쓸 것 없으니 왕은 마땅히 살피라. 태조실록. 방원이 명나라를 방문하여 복원하였던 1년 3사 외교를 파기한다는 내용이다. 사신을 3년에 한 번씩 보내라는 것이다. 예부상서면 요새말로 장관급이다. 명나라 장관급이 조선 국왕을 대하는 태도가 위압적이다. 마땅히 살피라고 호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3년에 한 번 조공한다면 신자된 마음에 스스로 편안할 수 없으니 다시 바라옵건대 전과 같이 하정, 성절, 천추 때마다 조공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태조실록. 명나라 예부상서의 호통에 조선국 국왕 이성계의 답장이다. 이렇게 주걱거렸으니 명나라에서 조선을 얕잡아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도전을 총애했다. 동북면 도선무찰리사가 되어 함흥 변방에 나가 있는 정도전에게 중추원 부사 신급공을 보내어 위로하면서 편지를 전했다. 서로 작별한 지가 여러 날이 되니 생각하는 바가 매우 깊다. 이에 저고리 한 벌로써 바람과 이슬을 막게 하는 것이니 영납하면 다행이겠다. 춘안에 스스로 보전해서 변방의 공을 마치라. 송원거사 쓰다. 신급 공편에 옷가지와 술을 내려보냈다. 혁명동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다. 태조 이성계는 스스로 송원거사라 불렀다. 우리나라 곳곳에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고 경복궁 주변에도 소나무를 많이 심었다. 삼각산을 타고 내려온 능선이 삼천공원을 지나 미 대사관저 자리를 지나고 종로구청에 이르는 곳에도 소나무가 울창했다. 지금도 한국일보사 앞을 송현이라 부른다. 태조 이성계가 자신을 송원거사라 칭하는 모습에서 권위를 파괴한 소탈함이 엿보인다. 이것은 혁명동지 정도전에 대한 극진한 동지애의 발로이다. 이러한 진솔한 관계를 주군과 신하의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할 책무가 정도전에게 있었다. 그러한 관계 정립 하에서 그가 펼치려 했던 재상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헌데 한고조가 장자방을 부린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부렸다는 듯한 개념으로는 정도전의 운신의 폭만 좁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북면에 좌천되었던 정도전은 4개월 만에 복귀하였다. 누가 원해서라기보다도 서로가 원했다. 정도전 없는 이성계는 허전했고 한양을 떠난 정도전은 자신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가 걱정이었다. 한양에 돌아온 정도전은 오진도에 의한 군사훈련에 박차를 가했다. 양주 목장에서 진도 훈련을 하는가 하면 이성계로 하여금 전라도와 경상도에 박영문을 파견하여 훈련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충성하는 신하를 계속 희생양으로 내보내는 이성계. 명나라의 압박 외교는 도를 더해갔다. 전 예조 정랑 윤규와 성균관 사성 공부, 예조 정랑 윤수 등이 명나라에 올리는 글에 비슷한 발음의 글자로 장난쳐 중국에서 알아내는가를 보자고 모의했다는 혐의였다. 또 조선 임금이 명나라가 노인도, 정총, 오세겸 등을 조선에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그들을 길잡이로 만들어서 조선 땅을 정벌하려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곽혜룡에게 지시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이른바 희모 간첩 사건이다. 명나라를 희롱하고 간첩지를 사주했다는 것이다. 명나라의 요구는 거셌다. 윤규와 공부를 압송하라는 것이다. 도당에서 연일 논의가 계속되었다. 서원군 한상경과 좌간이 대부 정군은 죽음의 길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도전 진영에서는 보내자는 의견이었다. 희생탈을 날리자는 것이었다. 이에 우산 기상시 변중량이 상소로 고든 소리를 하고 나섰다.
대국을 섬기는 예절로서 임기응변 계책으로는 불편한 점이 있을 듯합니다. 옳지 못한 명령의 임시 변통으로 우리의 의사를 굽혀 먼저 겁내고 약한 형세를 보인다면 잇따라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의 강한 형세를 보인다면 구류된 사신도 빨리 돌아올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곡을 찌르는 직언이다. 꼼수 부리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는 것이다. 우유부단하게 임기응변 노름하지 말자는 것이다. 계속 신하를 희생양으로 보내고 있는 임금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임금을 능멸했다고 순군옥에 하옥해도 아무 소리 못할 만큼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이 소식이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면 변중량이 끌려가는 것은 불문가지다. 죽음을 무릅쓴 소신이다. 그는 조국의 명운을 뒷전에 밀어놓고 편을 갈라 암투를 벌이고 있는 정도전이나 이방원 편에 서지 않고 조국의 편에 선 것이다. 변중량은 이러한 거침없는 강골 때문에 양 진영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